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을 버린 비정한 엄마입니다. 저는 제 자식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제 보잘것없는 목숨과 10번이고 100번이고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녀석이었지만 아무리 자식이라고 한들 아닐 땐 과감히 내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더라고요. 워낙 다사다난한 일이 많은 요즘 세상에 제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처럼 자식으로 인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전 일찍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오빠랑 집을 나오기 전까지 공포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주정뱅이던 아빠가 너무 무책임하고 손찌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친정 오빠가 절 데리고 집을 나온 건 오빠가 21살, 제가 17살 때였죠. 어차피 아빠가 중학교부턴 보내주지도 않았었기에 오빠도 저도 일찌감치 생업에 뛰어들었답니다. 그 덕에 우린 집에서 도망칠 돈을 모아 고향에서 먼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뒤 친척을 통해 아빠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제가 성인이 된 직후였습니다. 오빠가 세연이와 결혼한 뒤 전 묵묵히 혼자만의 삶을 살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부모님은 누구인지도 몰랐고 한 번 입양 갔다 파양당한 아픔까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제 마음에 참 멋지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신혼 초부터 다짐한 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애만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말자. 그렇게 될 수 있게 아주 열심히 살자.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하나만 낳자. 이런 형편에 하나도 힘든데 둘을 낳았다간 애들만 더 고생시킬 거야. 우리 아이만큼은 꼭 잘 키우자는 것과 아이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거. 그게 우리의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걱정이 되었는데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아이가 찾아와 우린 외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오래 기다렸던 만큼 그 꼬물이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마치 제가 그 아이를 낳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아빠란 사람을 견뎌야 했구나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됐을 때 남편은 공장에서 정리해골 당했습니다. 그 뒤 우린 가진 돈을 끌어모아 자파점을 하나 차렸었어요. 어린 아들을 포대기에 업거나 매대 근처에 앉혀놓은 채 둘이 함께 열심히 장사를 했죠. 그런데 자파점을 차린 지 2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웬 깡패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게를 뒤집어 엎더라고요. 뭐야, 왜 이래요? 알고 봤더니 우린 권리금 사기를 당한 거더군요. 그 자리 자체가 원래 동네 건달들이 사람을 등쳐먹던 자리였던 겁니다. 전 주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곤 도망친 거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건달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겁을 줘서 돈을 뜯고 마음에 안 들면 가게를 엎어버리는 시기였다고 해요. 그 재수 온 붙은 자리에 우리가 딱 걸린 겁니다. 우린 권리금이랑 보증금 다 냈어요. 근데 무슨 돈을 또 내라고요? 아이, 그건 우리가 할 바 아니고 우리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돈을 내야지. 남편이 덜덜 떨며 해결하려 했지만 이미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통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엔 법보다 주먹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자파점엔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벌고 모았던 거의 전 재산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 자파점을 무작정 포기할 수도 없어 우린 울며 겨자 먹기로 한동안 그들에게 상납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이번 달, 저번 달에 장사도 잘 안 됐는데 오히려 돈은 더 내라니 이게 무슨 억지냐고. 하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스트레스와 손해만 커져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남편과 전 장사를 접어야 했고 당연히 권리금과 보증금은 되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린 우리에게 그 똥밭을 넘긴 전 주인처럼 다른 주인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사기나 마찬가지인 짓을 저질러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친 일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첫 자영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되어버렸기에 그만큼 좌절감도 엄청났죠. 그런 우리를 주저앉지도 못하게 했던 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진이 잘 키우려면 다시 뭐라도 해야지. 내가 좀 알아보니까 나이트에서 새벽까지 일할 주방 일손을 구한대. 그게 식당 일보단 월급도 좀 세다니까 나 거기 취직 부탁해보려고. 그런 곳간 연이 멀어 겁이 났지만 전 돈만 보고 나이트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공장에 취업했는데 전 그런 남편에게 아이를 맡긴 뒤 늦은 저녁부터 출근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출근 전에도 쉬기는커녕 애 보고 집안일하고 부업에 허드렛 일까지 다 하다 보니 전 항상 잠이 부족했어요. 저 대신 저녁에 애를 보고 쉬는 날엔 막노동까지 쉬지 않았던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젊음을 다 바쳐 아들을 키우고 돈을 벌었죠. 그렇게 힘들게 다시 돈을 모으니 또 그게 모이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빠듯한 와중 우린 최소한 아들에게 남들만큼은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도 유행하던 태권도도 보내주고 피아노도 가르쳐 주었죠. 비싼 거 못 해줘도 꼭 깨끗한 옷을 사입혔고 남편과 전 떠리로 얻은 풀떼기만 먹을지언정 저희 아들이 뵌 비싼 고기와 생선을 넣어주었어요. 어머니, 저 학교 준비물 사야 돼요. 그래? 얼마야? 아, 그런 건 당연히 엄마가 줘야지. 솔직히 너무 빠듯할 땐 국민학생이던 아들의 준비물 값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전 최대한 아들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가난은 알게 모르게 태도에서부터 묻어난다는 걸 겪어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비록 집은 비좁고 낡은 전셋집이었을지언정 어린 아들에게 가난을 묻히고 싶지 않아 나름대로 발악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나가던 어느 날 우리에겐 또 다른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친정오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도 간곡히 부탁하기에 남편과 전 모아두던 돈을 오빠에게 빌려줬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오빠였기에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도 저지만 항상 형 노릇을 해주던 저희 오빠를 남편도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빌려준 지 1년 만에 오빠의 사업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혜순아. 미안하다 매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 돈만 건져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큰돈이 사라지니 정말 절망스럽더군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오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도 오빠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형님이 어렸던 당신을 장인에게서 지켜주신 일, 형제가 없던 내게 든든한 형님이 되어주신 일, 이것들만 해도 내가 형님께 진 빚이 태산이야. 그냥 그 빚 조금이나마 갚았다고 생각하자 우리.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오빠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요. 그렇게 힘겨운 나날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도 벼들 날이 찾아오더군요. 다시 묵묵히 돈을 모으던 어느 날 오빠가 돈을 이자까지 져서 갚더라고요. 당시 오빤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새언니와 함께 돈을 모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돈을 갚아준 겁니다. 우린 그 돈에 조금 더 모아둔 돈을 합해 이번엔 연탄불고기 가게를 차렸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연탄 앞에서 고기를 굽고 전 나머지 음식들을 만들며 함께 손님을 응대했죠. 다행히 이번엔 제법 장사가 잘 되더군요. 가게는 입소문이 나며 단골들도 늘어났고 그 덕에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쯤부턴 집안 살림이 확 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운동화 한 켤레만 새로 사면 안 돼요? 또? 저번에 산지 얼마 안 됐잖아. 그건 그거고요. 이번에 유행하는 운동화가 진짜 멋지단 말이에요. 경철이랑 현수도 다 그거 샀대요. 제발요. 네? 사주시면 이번 시험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 녀석, 약속이다. 어? 너 엄마랑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서 돈 버는지 알지? 뭐든 쉽게 쉽게 쓰면 안 되는 법이야.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더 넉넉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답니다. 물론 돈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가르치긴 했지만 자식 앞에서 돈 생각부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죠. 언젠 기타를 배우고 싶다기에 일렉 기타도 사주는 등 하고 싶다는 취미도 경험시켜 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경험하지 못한 넓은 세상을 아들이 대신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남편과 전 아들을 대학도 보내고 집도 넓혀가는 등 여유를 만끽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중산층 정도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평생 힘들게 살아온 우리로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요. 집에 데리고 와도 돼요? 정말? 우리도 드디어 며느리 볼 수 있는 거니? 당연히 되지, 이 녀석아. 그래, 언제 데려올 거야? 벌써부터 이거 기대돼서 밤에 잠도 못 자겠구나. 기대하셔도 돼요. 우리 진주 진짜 예쁘거든요. 아마 두 분도 보시면 바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요. 아들은 평범한 대학을 나온 뒤 평범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사연들을 듣다 보면 대기업 변호사 등 대단한 자제분들도 많이 두셨던데 저희 아들은 그런 특출난 인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즐기며 때론 우리에게 효도도 하고 난 평범하고도 기특한 녀석으로 자라주었죠. 그런 아들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호들갑을 떨었던 아들의 말대로 며느린 정말 예뻤어요. 꼭 연예인 같더라고요. 며느리 말투도 상냥하고 웃는 모습이 예뻤는데요. 그런 며느리를 보던 아들의 눈에선 꿀이 아니라 정말 별사탕이 뚝뚝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에게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 근데 제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뒤로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뒤부턴 고원에서 지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설마 두 분 환경에 대해 막 편견 가지신 분들 아니죠? 우리 진주 진짜 좋은 애예요. 전 진주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 며느리 남편과 비슷한 아픔을 가졌더군요. 12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던 며느리 말에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혹시 우리가 반대할까봐 열심히 호들갑을 떨고 있었는데 그런 아들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꼭 잡고 있던 며느리가 가엾게 느껴졌어요. 부모 없이 자란 것도 서러웠을 텐데 결혼까지 반대당할까봐 떨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옆을 보니 남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죠. 전 주절주절 떠들던 아들의 말을 잠시 멈춘 뒤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그 고운 손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네 아픔은 우리도 잘 안다. 우리도 부모란 존재한 큰 인연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아휴,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물론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냥 부모다 생각하고 기대며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 된다고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아들과 며느린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 입장된 남편은 직접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돕기도 했죠. 우린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도와주었고 아들과 며느린 대출을 더해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더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이제 가정을 꾸린 이상 어느 정도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림을 키워나갔으면 했거든요. 어머님, 저 곰탕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끓여요? 곰탕? 네가 뭘 끓이니? 임신한 몸으로 힘들게. 내가 끓여주마. 한 이틀 푹 고아서 집으로 가져다 줄 테니까 넌 숟가락 젓가락만 준비하고 있어.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최고긴 너 이러려고 일부러 전화한 거지? 엄만 다 알아. 그냥 예쁘니까 해주는 거야. 전 말만이 아니라 정말 며느리를 자식처럼 품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란 마음보단 정말 내 친딸이란 마음으로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처음엔 저와 남편을 좀 어색해하던 며느리도 금세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편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종종 제게 전화를 걸어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말한다거나
남편에게 전화해 갖고 싶은 생일 선물을 말하는 등 말입니다. 그게 정말 딸 같은 며느리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어리광 부린 기억이 나만 있나 싶어 저도 남편도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연말에 다 같이 해돋이 보러 가요. 네?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세요. 며느리 우리에게 먼저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가자고도 말해주었어요. 시부모를 어려워하는 며느리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그렇게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주었으니 참 예쁘더라고요. 그놈의 밥 사달라는 소리도 밉지 않았던 게 아들 내외 사정을 알아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하나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아들 외벌이를 전세 대출금 이자 내랴 애 키우랴 돈까지 모으랴 애들 살림이 정말 빠듯해졌죠. 물론 며느리가 항상 뭘 해달라고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안부 전화도 자주자주 해주고 아들 없이도 혼자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며 며느리는 그렇게 우리를 잘 챙겼어요. 꼭 챙김이라는 게 돈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그런 며느리가 예뻤던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진주 같은 며느리 또 없죠? 전 진짜 장가 잘 갔다니까요. 제 친구 녀석들이요. 부부 모임할 때 아직도 저 엄청 부러워해요. 마누라 예쁘지, 착하지, 부모님한테 잘하지. 이런 선녀가 또 어디 있냐면서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여전히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좀 팔푼이처럼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가족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최고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며 남편도 저도 참 흐뭇해했어요. 그렇게 좋은 날만 계속될 줄 알았건만 불행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사람 장기침만 좀 달고 살았지 다른 데는 별로 아픈 데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폐암 사기라니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뒤 남편은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장기침을 자주 했었는데요. 항상 연탄불 앞에서 고기를 굽다 보니 그런 거라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쯤 유독 기침이 너무 심해지더니 한 번은 객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고 검사를 받아봤더니 그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차라리 이런 무서운 병은 내가 걸렸어야 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난 오히려 내가 걸린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걱정하는 건 혹시 내가 당신만 두고 떠나면 어쩌나 이것뿐이야. 수술도 불가능해 항암부터 시도해보자는 의사의 말에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건만 남편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그런 절 위로해 주었죠. 남편은 곧장 항암을 시작했고 전 가게 문까지 닫은 채 남편을 직접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종종 찾아와 남편을 보고 갔고요. 그렇게 가족 모두 남편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지만 남편의 몸은 통 항암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결국 합병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레 남편의 호스피스행을 권하더라고요. 더는 환자분 체력이 항암을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이젠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기까지의 시간이 고작 7개월이었답니다. 그 7달 사이 남편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죠.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호스피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최대한 편안한 기분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푹 쉬어본 게 얼마만이던가. 내 삶은 항상 바빴어. 고아원에서 원장 눈치 보며 노동하느라, 잠깐 입양 갔을 땐 또 양부모 눈치 보느라, 그 뒤엔 이 냉정한 세상에서 살아남느라 그 시간들이 너무 힘겨웠어. 근데 당신하고 결혼하고 도진을 키우면서 한 고생은 이상하게도 신이 나더라고. 당신이랑 도진이 덕에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어. 이젠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그래, 당신 정말 열심히 살았어. 쉴 자격 충분히 있어. 근데 당신만 두고 가는 게 참 마음에 걸리네.
난 뭐 당신 가면 멋쟁이 할아버지랑 재혼다고 아주 청춘처럼 살다 갈 거야.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나한텐 애들도 있잖아. 남편은 그저 자나깨나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울음을 참느라 떨리던 제 목소리 때문에 남편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가 왔을 때까지 절 부탁하더라고요. 도진아, 아버진 평생 널 위해 노력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탁만 꼭 좀 들어다오. 말씀하세요, 아버지. 네 엄마, 네 엄마한테 잘해야 돼. 나 가면 네 엄마한테 너랑 혜미밖에 안 남잖니. 네 엄마 좀 잘 챙겨다오. 애미야, 네 시애미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지? 그 마음 평생 기껍게 여기며 살아다오. 네 엄마 다 생각하고 잘해줘. 부탁한다. 그럴게, 아버님. 그렇게 절 부탁한 뒤 남편은 나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간 남편이 부디 좋은 곳에 가길, 그곳에선 항상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랬죠. 남편을 보낸 뒤 전 계속 문을 닫고 있던 가게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도저히 남편 생각이나 가게 운영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젠 저도 나이가 있으니 저도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도 했고요. 당시 원체 잘 되던 가게였기에 저는 권리금도 꽤 두둑히 받으며 가게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한동안 남편을 추억하며 치거나 해볼까 했건만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없이 이 넓은 집에 혼자 어떻게 사시게요? 쓸쓸하게. 왜 못 살겠니? 살면 다 살지.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어머님 모실게요. 계속 남편과도 얘기해봤는데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불안해서 어머님 혼자 못 두겠더라고요. 저희가 전셋집 빼고 들어올게요. 아니다. 너희들끼리만 잘 살지. 왜 시엠을 데리고 살려고 해. 말만으로도 고맙다. 근데 난 괜찮어. 저희가 안 괜찮아,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어머님 부탁하셨잖아요. 저요, 어머님 아버님이 절 딸처럼 대해주실 때 저도 두 분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상황에 어떤 딸이 엄마를 혼자 두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걱정하는 저희 마음도 생각해 주세요. 아들과 며느린 손주와 함께 저희 집에 들어오겠다고 말한 겁니다. 처음엔 괜히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 거절했었어요. 그런 절 계속 설득해 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천사 같던지 눈물이 앞을 가렸죠. 결국 그렇게 전 남편을 보낸 지 한 달 뒤 아들 네와 합가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우렁 된장찌개 끓였는데 입맛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뭔들 맛이 없을까요? 차리느라 고생했다. 나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지 뭐니. 아유, 날 깨우지 그랬니. 에이,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안 깨운 거예요. 얼른 앉으세요. 고맙다. 잘 먹으마. 어머니, 내일 우리 다 같이 바람이나 좀 쐬고 올까요? 어머니 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바닷가 가서 회도 먹고 와요. 회 좋지. 아주 아들 며느리랑 사니까 심심할 틈이 없구나. 고맙다 얘들아. 아들 외엔 처음엔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부지런을 떨며 며느리가 밥도 해주고 다 같이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했죠.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거실에 둘러앉아 드라마를 보며 손주 입에 과일을 넣어줄 땐 괜히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했고요. 남편 없이 이젠 쓸쓸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들 내애 덕분에 이런 복을 다 누리고 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딱 한 달이 조금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도진이 너 출근 안 하니? 네?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 사표 냈어요. 요즘 계속 상사랑 트러블이 심해서 힘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럼
너 이직할 땐 정해졌고? 아니요. 아니, 그냥 이참에 좀 쉬려고요. 그럼 애미랑 애는 뭐 먹고 살고? 에이, 어머니, 서운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조그만 신세 좀 질게요. 네? 아들은 합가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자 대뜸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며느리도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대체 어쩌려고 그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아들은 넉살 좋은 표정을 지으며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 일을 그만둬도 제 돈이 있으니 괜찮지 않냐는 말이었죠. 더 기가 막혔던 건 옆에서 며느리까지 동조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남편 맨날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여태 쉬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만 저희 좀 같이 먹여 살려주세요. 네? 아이, 어머님, 저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아들과 딸 좀 먹여 살려주세요. 언젠 자신들이 절 모시겠다더니 아들 낳은 돌연 제게 신세를 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우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오죽 직장 생활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 이해한 거죠. 그런데 그 뒤 아들은 재취업할 생각도 없이 매일 게임만 하더라고요. 아들은 원래 게임을 좋아했었는데요. 좋아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도진이 너 취업 준비나 안 하니? 그리고 애는 안 볼 거야? 아이 참, 어머니, 저 지금 방해하면 안 돼요. 팀전이란 말이에요. 취업 준비 좀 천천히 하면 되죠. 취업 준비는 다음 달부터라는 말을 달고 살던 아들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여전히 게임에만 목을 매더라고요. 처음 절 챙겨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게임만 하느라 아예 자기 자식조차 챙기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며느리라도 손줄 챙겼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어머님, 오늘 아침은 뭐예요? 지금 해가 중천인데 아침은 무슨 점심이지. 너 언젠 평생 내 밥을 네가 책임지겠다더니 이제 아예 점심 전에 일어나지도 않는구나. 집안일은 내가 해도 좋은데 너 내라도 잘 보든가. 너 애 본다고 계속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애가 열난다고 빽빽으로도 깨지도 않고. 아,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에이, 어머님이 저보다 육아 선배시잖아요. 집에 해열제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했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애 챙긴다고 일찍 일어났는데 막상 어머님이랑 같이 사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어머님 덕에 육아에서도 살림에서도 좀 해방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어리광 좀 부릴게요. 네? 점점 챙김은 제 몫이 되어 갔습니다. 며느린 청소도 음식도 빨래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육아에서 해방되고 싶다며 아직 어린 손주조차 제게 떠넘겼고요. 우선 애는 먹여야 했기에 밥을 차리고 유아식도 따로 만들곤 했지만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건 애들이 절 모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애들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 과일 좀 깎아주세요. 간식 먹고 싶어요. 컴퓨터 하면서 먹게 좀 가져다 주세요. 어머님, 이따 장 보러 안 나가실 거예요? 저 초코과자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밖이 쌀쌀해서 나가기 싫어서요. 네? 아들 내외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트렁크 속옷 하나만 입고 책상 앞에 앉아 게임을 하며 제게 간식까지 요구했어요. 며느린 밥도 안 차리면서 드라마를 보며 과자 심부름을 시키려고 들곤 했고요. 그래도 우선은 참고 어느 정도 봐주었던 건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된 제 외로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갈수록 철없어지긴 했어도 내 유일한 가족이란 생각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행동이 도를 지나치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어머님, 저희 아들 아직 먹는 걸 좀 조심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렇게 간을 세게 하시면 어떡해요? 문제라도 생기면 어머님이 그때 책임지실 거예요? 어머니, 아, 진짜. 빨래 안 하셨어요? 저 친구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입을 속옷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들이 진짜? 야, 이게 니들이 날 모시고 있는 거니? 해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안 그래도 난 아이들을 힘들어 돌아가시겠는데 어디서 사람을 부려먹으러 들어? 아들 낳은 버르장머리였게
제게 짜증과 신경질까지 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전 애들을 노려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니들이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다 큰 녀석들이 어디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땡깡이야. 내가 같이 살자고 했니? 니들이 내가 걱정돼서 들어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도진이 너 일도 안 한 놈이 친구 만날 돈 어디 있어서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나갈 거면 미리미리 옷 정도 챙겨뒀어야지. 내가 네 식모야?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시끄러워. 그리고 애미 너 네 아들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직접 해먹여. 시애미가 집안일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드라마 보고 들어눕고 난리 부르스 치더니 내가 네 베이비시터야? 어머님 언젠 친딸처럼 해도 된다면서요. 네가 진짜 내 딸이었으면 아주 빗자루부터 날아갔어. 박도진 너 내가 너 키울 때 이렇게 버릇없게 행동해도 된다고 했어? 어디 10대 때보다 더 싹바가지 없게 태아해가지고는 엄마 부려먹어. 너 당장 취직해. 그리고 애미 너도 집에서 하는 거 없잖아. 심지어 애도 내가 보고 있고. 그럼 너도 나가서 일해. 내가 왜 니들 수발 다 들어주면서 생활비까지 내줘야 하니? 너무하세요. 남편도 일 안 하는데 왜 저더러만 하라고 하세요? 도진이 너도 마찬가지야. 빨리 일 구해. 둘 다 계속 이따위로 굴면 다 쫓아낼 거야. 그때가 이미 아들 내와 합가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철없는 것도 정도 것이지. 가뜩이나 남편 잃은 슬픔에 정신도 없는 마당에 이것들이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뒤 제게 사과하긴커녕 애들이 삐진 티를 팍팍 냈다는 겁니다. 뭔 말도 잘 안 걸고 밥상머리에서 숟가락도 팍팍 내려놓기에 호통을 크게 치기도 했었죠. 하도 어이가 없어 저도 딱 손주만 챙기며 애들이 밥을 먹든 빨래가 산처럼 쌓여있든 신경도 쓰지 않았었어요. 아 진짜 어머님 보기보다 성깔이 있으시네. 그러게 말이야. 웬만하면 대충 굽히고 져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직장을 구해야 하나? 아휴 일하기 싫은데.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방에서 자고 있던 전 거실에서 들려오던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몇 시간 전에 봤을 때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 것 같더니 두 아이는 술에 좀 취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의 대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방에서 숨지게 소리를 듣던 전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아니야. 그럼 나까지 일해야 되잖아. 난 지금이 좋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이대로 어머니가 진짜 우리를 쫓아내시면. 절대 못 그래. 내가 여기 합가족에 있을 때 한 말 기억나지? 아버님도 과신마당에 어머님한테는 이제 당신뿐이라고. 우리가 너무 빨리 본색을 드러내서 어머님이 좀 놀라신 것 같은데 그 정많은 어머님이 설마 진짜 유일한 가족을 쫓아내시겠어? 지금 굽히고 나가면 계속 어머님한테 끌려다닐 테니까 이번에 강하게 나가야 돼. 그래야 어머님 길을 꺾고 앞으로 생활비도 좀 넉넉히 타내고 가능하면 재산도 미리 좀 증여하시게끔 유도도 해보지. 알겠어. 뭐든 당신 말이 다 정답이지 뭐. 여기 안 들어왔어 봐. 그 아까운 전세 대출금 계속 내야 되지. 힘들게 회사 다녀야 되지. 당신은 육아랑 살림해야 되지. 아우 그 지겨운 날이 얼마나 반복됐겠어. 당신 말대로 어머니한테 기생하며 사니까 너무 편하다.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어머님 재산도 많으시잖아. 가게 처분한 돈에 아버님 유산에 이 아파트에 아버님 사망보험금까지. 어차피 그 돈 다 당신이 물려받을 텐데 우린 그것만 있으면 평생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스쳤다니까. 너무 괘씸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철이 없어졌지 하고만 생각했지. 절 완전히 돈으로만 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주로 며느리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고 아들은 거의 며느리를 우러러보는 수준이더군요. 그제야 아이들이 합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전 헛달감과 참담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그 충격이 원인이 되었는지 얼마 뒤 전 몸살 기운이 크게 찾아오고 말았어요. 당신 겨울이었는데요. 제대로 감기에 걸렸는지 기침이 멎질 않더라고요. 고열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머리가 핑핑 도는 게 정말 죽겠더군요.
우선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긴 했는데 몸이 통 낫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 보며 아직 화해를 못했던 아들 며느리가 손으로 코와 입을 막더군요. 그리곤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기침 좀 손으로 제대로 막고 하세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한테까지 옮으면 큰일이잖아요. 니들은 내가 걱정도 안 되냐? 이 매정한 것들아. 아까 약 드시는 거 봤어요. 그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정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던가요. 아들네는 그 상황에서도 제게 툴툴거리며 매정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틀 뒤 갑자기 여행 가방을 싸는 겁니다. 전 왜 짐을 싸나 싶어 물었습니다. 너희 어디 가니? 아, 네. 찝찝한데 어머님이 안 나가시면 저희가 나가야죠 뭐. 혹시 독감일 수도 있는데 이러다 옮을 것 같아서 이참에 따뜻한 동남아로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저희 올 때까지 감기 많이 나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혹시 독감이면 다 난리 난다니까요. 독감 옮으면 사망률도 높대요. 그래도 어머님 아프시니까 애는 저희가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 차라리 이럴 때 혼자 계시는 게 어머니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괜히 저희나 저희 아들이 옮으면 미안하실 거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뒤집어 엎기라도 했을 텐데 그땐 정말 힘이란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절 뒤로하고 아들 낳은 다음 날 기어코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제 아들이 왜 저렇게 금수가 되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전 결국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약만으로 버티기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전 A형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찍 오셨어야죠. 나이도 있으신데 독감 같은 거 방치했다가 큰일 납니다. 감기가 심한 줄로만 알았지 제가 정말 독감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치사율도 높은 병이라며 의사는 입원을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입원해서 누워있다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여보, 어떻게 도진이랑 애미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괘씸해. 보고 싶어, 여보. 남편도 없는 마당에 하나 있는 아들이라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무신고 SNS를 보니 아들 내외 여행과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찍은 사진으로 아주 도별해놨더라고요. 멍하니 그 사진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 얘넨 날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날 그냥 자신들의 편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구나 하고요. 원래 그런 애들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그 애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전 일주일 정도를 입원했었는데요.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가 귀국을 했더라고요. 어머니, 어디세요? 나 독감이랜다. 입원해 있다. 진짜요? 아유, 미련하시긴. 그냥 일찍 병원에 가시지. 아무튼 알겠어요. 저희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다 낫기 전엔 절대 태어나지 마세요. 아셨죠? 아들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 궁금했는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감이라는 말에 걱정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딴 식으로 말하길래 전 아들을 제대로 벙찌게 만들어줬습니다. 내 집에 내가 언제 가든 그건 내 마음이고 너희들이야말로 빨리 내 집에서 나가 죽어라. 네? 저희 지금 왔는데 그게 무슨... 지금 왔든 어제 왔든 거기 내 집이잖아. 난 더 이상 니들 호구도를 못 해주니까 나가라고.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당장. 전 아들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아들은 우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에이, 우리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구나.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편찮으신데 저희가 여행 갔으면 안 되는 건데 저희도 가서 많이 후회했다니까요. 후회를 했고 말고 가는 내 알 바 아니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난 이제 그냥 아들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고 살련다. 네? 아이,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그렇게까지...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괜히 어머니한테 기싸움했죠? 저희도 이젠 쉴 거 다 쉬었겠다. 취직 자리도 알아볼게요. 그래서 생활비 다시 좀 내면 되죠?
귀가 막혔니? 나가라고 이 녀석아. 나 저번에 너랑 애미가 맥주 먹고 떠드는 얘기 다 들었다. 나를 완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아픈 날 두고 여행까지 가버린 니들 보면서 결심했어. 니들이 날 사람으로 안 봤듯이 나도 니들이 이제 사람으로 안 보겠다고. 내 마지막으로 경고하마. 나 며칠 뒤 태어나니까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 알겠어? 전 아들에게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퇴원하고 집에 가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버티고 있더라고요. 두 아이는 절 보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혹시 독감이 뭐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어디 입원하셨는지 몰라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가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다고? 왜 여태 안 나갔어? 에이, 어머니, 이제 가족이랑은 우리뿐인데 진짜 저희 내치시려고요? 저희 안 보고 살면 어머니 외로우실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그날은 저희가 술이 과해서 말을 그렇게 한 거지.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돈으로만 받겠어요. 오해세요. 그러니까 기분 푸세요. 네?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저번에 내가 못했던 말 이참에 오늘 해주마. 아들 외엔 어떻게든 절 회유하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가증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전 아들네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니들 내 유산에 군침을 한 바가지 흘리고 있는 모양인데 난 그 돈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어머니.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나 앞으로 아주 원 없이 펑펑 쓰다 갈 거야. 그리고 남은 돈은 미리미리 사회 환원해서 네가 유류분 딸 주장도 못하게 할 거다. 알았니? 그러니까 내 돈이 필요 없어도 나한테 잘하고 싶으면 하거라. 대신 여기 말고 나가서. 난 더는 너희들 지갑 노릇도 식모 노릇도 해줄 생각 없으니까. 제가 유산 이야기까지 꺼내자 애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솔직히 저희 여기 나가면 거의 알거지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저희 여기 들어오면서 누가 대박주라고 추천해준 주식에 갖고 있던 전세 보증금 대부분 다 투자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 쪽박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 기껏해야 반전세 원룸 정도밖에 못 구해요. 요즘 서울 집값 아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다니까요. 가족끼리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네? 맞아요, 어머니. 그냥 이번 딱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아들과 며느린 겁도 없이 그 와중에 주식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분산 투자도 아닌 한 방을 노렸다는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우습게 할 수 있나 싶었죠. 아들과 며느린 제발 자신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진가방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세상엔 해선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 내가 도저히 널 이렇게 썩어빠진 애로 키운 줄 몰랐는데 내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럽구나. 내 돈은 널 망치기밖에 하지 못할 테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난 너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효도를 하든 말든 그건 네가 선택하거라. 그리고 애미 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누구보다 네가 잘할 거다. 은혜를 배은 망덕으로 갚으면 절대 좋은 걸 못 본다는 걸 내가 아주 부모로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주마. 그걸 우리 사이는 끝이야. 알겠니? 못들 하고 있어. 당장 나가지 않고. 아들과 며느린 한 번만 봐달라며 다음 날까지도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게 결국 자식을 더 망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들과 며느린 짐을 싸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그 후에도 불쌍한 척 계속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남은 돈을 겨우 원룸 반전세 구해서 세 식구 살고 있어요. 둘 다 직장이 없어서 대출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재취업도 잘 안 되고 저 살 길이 너무 막막해요. 거 딱 하게 됐구나. 전 그중 딱 한 번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아들은 이때다 싶어 하소연을 했는데요.
전 그런 아들에게 아주 쐐기를 박아주었죠. 바로 제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유언장의 존재를 알려준 겁니다. 아직도 나한테 뭘 바라는 모양인데 네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구나. 내가 전에 재산이 남으면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나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까지 다 작성해놨다. 네가 나한테 받아갈 수 있는 돈은 땡전 한 푼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릴 시간에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가족을 책임지려고 애써도 네 아빠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으면. 유언장 이야기를 듣고도 아들과 며느린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계속 제게 전화를 걸고 아예 집까지 찾아왔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애들이 얻을 수 있던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아들과 가끔이나마 연락한다던 오빠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가 말해주길 아들은 한 소기업에 취업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린 계속 주부로 지내며 탱자탱자 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제 조카에게 며느리에 대한 흉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집사람이 날 이상하게 꼬드긴 탓이야. 내가 형 집사람 얼굴에 홀려서 어머니께 못할 짓을 했어. 그때 그거 다 집사람이 그러자고 한 거야. 굳이 편하게 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도 가신 마당에 이제 나 없이 못 사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라고. 집사람이 엄청 날 꼬드겼단 말이야. 이제 나이도 들고 살도 쪄서 집사람 외모가 정 같지 않으니까 콩깍지도 벗겨졌는데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형. 이런 식으로 푸념한다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아직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정말 반성했다면 남 탓이 아닌 자기 반성을 했을 테니까요. 전 앞으로도 다짐한 대로 아들을 더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상황에서 아들을 도와주는 건 그냥 아들을 망치는 길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제 아빠를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디 제발 빨리 정신 차리고 손주에게 아빠 노릇이나마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을 하든 말든 그것 또한 자신의 인생이니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제게 돈이 아닌 정말 엄마의 애정만을 바라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저도 조금 마음을 열고 아들과 손주를 만나볼 의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전 이대로 쭉 혼자 운동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며 여생을 살다 남은 돈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남편도 그런 제 결정을 응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절 끝까지 좀 매정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덜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남 주느니 내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 게 낫지 않냐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 아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는 게 아닙니다. 꼭 돈만이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어디서부턴가 길을 제대로 잘못 들어버린 아들에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절박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절박함은 사람을 노력하게 하고 피나는 노력과 간절함은 인생의 소중함과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날 위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도 또 어떤 사람은 멀리하고 내 가족은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깨닫는 경우가 많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간혹 이곳 사연을 들어보면 모성 혹은 부성 아니면 인정에 못 이겨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걸 물려주고 남겨주는 게 진정 자식을 위한 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요. 그리고 그 깊은 고민 끝엔 반드시 해피엔딩이 기다리길 먼 발치에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